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저는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성탄일 그리고 석탄일이 있어서 행복한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한 이유는 우선 쉴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조금이라도 경건해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성탄절에는 저 스스로 올해는 얼마나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보았는지, 개인적인 욕심으로만 가득 찬 해를 보낸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대개 이런 반성은 얼치기입니다만은 진정성이 아주 없다고는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프란치스코 교황.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더 가까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와 체제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런 발언.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분배가 이루어진다. 낙수 효과라고 하죠. 이런 것은 순진한 믿음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 시사풍자 토크쇼 진행자는 이런 말로 반격을 했습니다. 교황의 직업이 가난한 이를 돌보는 것인데 지금 교황 직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아끼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기적인 행동이 수많은 전쟁과 또 불의의 뿌리라는 점은 쉽게 생각하지 못하죠. 생탄절 즈음에서 한 번은 생각해봤으면 하는 화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요. 3부에서는 알뜰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양적 완화라는 불확실성이 우리 증시를 좀 뒤덮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있고요. 또 연말이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윈도우 드레싱에 나서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덕을 봐서 조금 오늘 오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바쁘셨나 봐요. 네. 연결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시장 올랐으니까 다행인데,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어땠습니까? 네, 2000선에 다시 도달했습니다. 겨우 이제 턱걸이한 수준이었는데요. 2001.59포인트, 4.70%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수급적인 흐름을 감안해 보면 이 4.7포인트 올랐다는 거, 2000포인트 선에 도달했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조금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데요. 왜냐하면 그렇죠?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관은 거래소에서만 약 4,700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요.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산 게 상당히 이례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 월말이라든가 분기말 그리고 반기말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네. 즉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자신의 보유 종목들의 평가 단위를 가격을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자금 여력이 있는 것으로 그 주식을 좀 더 사는 것을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윈도우 드레싱이 상당 부분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4포인트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매도 분위기도 상당히 적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개인이 약 한 3,900억 정도의 매도를 해주었고 외국인도 600억 정도의 매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열심히 매도를 해주었습니다만 시장 상승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못 미쳤고요. 그리고 상승폭이 좀 적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현대차는 이제 2014년 1, 4분기에도 두고두고 이 얘기가 아마 거론이 될 겁니다. 바로 엔원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네. 엔화가 104엔을 돌파한 이후로 계속해서 약세 흐름에서 강세로 전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104.20엔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자동차와 기계, 부품 등 일본과 그 업종별로
경합을 하는 경쟁업체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마 내년도 1, 4분기까지 이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도 1.2%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그 삼성전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의 주가는 네.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이 롱숏 펀드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네. 즉 같은 업종에서 매수 매도를 다른 주식끼리 한꺼번에 진행하는 그런 그 롱숏 펀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지금 차이나 모바일과 거래를 통해서 중국에서 아이폰을 추가 팔기로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애플에는 매수세가 더 들어갔고 반대로 경쟁 파트너인 삼성전자는 매도를 했다. 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26일이 27일인가요? 배당 날일이 27일. 26일까지 예. 주식을 갖고 넘기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당주 막차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이 24일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챙길 수 있는 주식 매수가 가능할까요?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예. 네네, 몇몇 종목들은 많이 배당을 감안해서 올랐던 주식들이 있는 반면에 네. 배당 감안해서도 별로 오르지 못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최근에 몇 가지 좀 논란에 휩싸였던 KT 같은 주식인데요. 네.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배당을 평소보다 좀 덜 준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틀 연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직도 지금 32,100원이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는 약 2,000원 정도의 배당을 주었습니다. 올해는 그 정도 주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반 정도인 1,000원만 준다고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배당률이 아니겠느냐. 예. 보여서 이런 주식들은 배당 락이 되는 26일까지도 아직까지 배당 매력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혜택을 받으려면 26일까지는 거래가 끝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6일 날 주식을 사셔야 되고요. 네. 주식을 사시고 다시 파시면 안 되고요. 네. 주식을 산 다음에 그냥 하루를 넘기셔야만 그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하루만 갖고 있으시더라도 네. 배당의 권리가 부여되게 됩니다. 오늘 대장주들은 많이들 안 좋았던 것 같네요. 좀 다른 주식 중에서 업종이나 네. 종목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나요? 네네, 오늘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사실 원화 강세되면서 음식료 업종들이 일찌감치 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적응을 못하다가요. 네. 오늘 음식료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었고 또 하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많이 있었던 쪽으로 주가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기관들은 오늘 화학 업종들을 굉장히 좀 많이 사는 움직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그동안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의 주요 타켓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기관은 오늘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 굉장히 많이 사주었는데요. 주가 방어에는 좀 실패하는 모습이라서 이 자동차와 연계된 기관의 매수가 과연 어떤 결과치를 낼지에 대해서는 네.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쉬고 또 그 다음 거래일에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기대를 걸어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선물이 네. 될 만한 뉴스 가져오셨나요? 크리스마스 전날이었군요. 네. 네, 조금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밝은 뉴스를 뽑아봤어야 되는데. 그냥 화요일을 생각하셨죠? 네, 저희가 늘 그렇죠, 뭐. 네. 우선 이 창업이 대단히 위축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네, 통계청이 내고 있는 기업 생명 통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작년에 이 활동하는 기업 수가 538만 개, 전년도보다는 한 7만 5천 개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신생기업 수는 77만 개로 전년도 신생기업 수보다 한 4만 개 정도가 줄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80만 9천 개가 생겼는데 작년에는 77만 개가 생겼고 3만 9천 개 정도가 신생기업 수가 줄었다는 거죠. 네. 반면에 이 소멸기업
건수, 그러니까 문을 닫은 업체 수는 68만 개로 전년도보다 3만 3천 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새로 생긴 기업은 전년도보다 3만 개 정도가 4만 개 정도가 줄고 문을 닫은 기업은 3만 개 이상 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창업은 부진했고 폐업은 활발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좋지 않네요. 네, 그만큼 경기 부진의 여파가 컸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멸률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활동 기업 수 중에 그러니까 사라지는 업체 이런 거의 비중을 보면은 네. 업종별로 볼 때 예술, 스포츠, 여가 쪽이 제일 많고요. 음식, 숙박 쪽이 또 많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업종들이냐면은 음식점, 여관, 노래방, 스크린 골프장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창업이 쉬운 업종이죠. 돈만 그렇죠. 어느 정도 있으면 네.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스크린 골프장이라든가 뭐 이게 다 뭐 몇십억 몇백억 있어야지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모은 돈으로 좀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만큼 창업이 쉬운 반면에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많은 네.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퇴출도 많다는 겁니다. 쉽게 소멸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 기업이 새로 생겨서 살아남는 비율, 네. 생존율이라는 게 2년 후가 되면은 48.4%만 살아남게 된다고 그럽니다. 절반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절반 예. 이하죠. 대부분 이 기업이 생기면 절반 이상은 2년 이내에 문을 닫고 2년이 지나면은 한 48개, 그러니까 2개 중에 1개 정도만 살아남게 된다는 얘기인데, 평균 생존율을 보면은 이 1년 후에 살아남는 비율이 61%고요. 그러니까 39%는 1년 내에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2년 후는 말씀드린 것처럼 48%가 살아남고, 3년 후가 지나면 40%만 살아남고, 5년이 지나면은 29%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가 생겼을 때 5년이 지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3개밖에 안 되고, 네. 7개는 문을 닫는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게 아마 대부분 자영업종들이 이런 게 많을 겁니다. 네. 그만큼 이 창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특히 자영업,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음식점, 여관, 노래방, 스크린 골프장 이런 분야에서는 아마 생존율 따지면 아마 5년 생존율이 거의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노래방 이런 것도 한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지만 지금은 또 많이 줄어든 그런 업종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세태를 예. 많이 타는 거고, 대표적인 게 우리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디오 가게점. 그렇죠. 과거에 뭐 비디오 가게점이 거의 뭐 아파트 단지마다 한두 개씩 예. 다 있었는데, 지금은 이 비디오가 사라지고 이 네. 디지털 시대가 되고 이 뭐 VOD, 인터넷 TV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아예 뭐 자취를 감추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창업을 하고 업종도 바꿔줘야 될 텐데 그런 전략까지 짜면서 하기가 또 쉽지가 그러게요. 않으니까요. 네. 예, 블록버스터도 망했다고 하니까. 네. 네. 그리고 내년 아파트 값에 대한 전망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오른다고 보나요? 약간 올라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한국감정원이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은 내년에 이제 거대한 트렌드를 놓고 보면은 지역별 시장 분리 심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북, 뭐 강남, 수도권 이런 식으로 지역별 차별화가 되게 강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또 유형이나 규모별로 차별화가 역시 또 심화가 될 것이고, 지금 매매, 전세, 월세 이쪽에 수급 불균형도 계속될 것이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정부, 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매매 가격의 경우, 아파트 매매 가격의 경우 아마 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응답자들이 예상한 평균 상승률은 0.9%, 그러니까 1%가 채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집값이 그러니까 소폭 오를 수는 있는데, 그것은 1%도 채 안 되는 사실상 보합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고요. 전세 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대란까지는 안 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전세난은 심화될 것이라는 거고, 70%가 전세값 상승을 예상을 했고, 상승률로 따지면 평균 3.2%의 상승률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월세도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큰 틀에서 본다면 어쨌든 매매 시장의 숨통이
글쎄 숨통이 트인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숨을 쉴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겠습니다만 시장의 어떤 회복은 아직도 유연하고 특히 전세 쪽의 이 애로 이거는 네.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내년도의 전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은 좀 그 천장을 확인을 하고 내려왔으면 좋겠고 매매가는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어느 정도는 조정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게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요. 예. 악성 민원인 때문에 생기는 보험료의 누수가 상당하다 이런 또 얘기가 있네요. 이 정부가 올해 금융당국이 올해 이제 보험 민원 감축 이거를 네. 굉장히 큰 화두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 쪽이 이게 워낙 그 분쟁도 많고 네. 보험료 지급을 둘러싸고 민원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러니까 보험료는 꼬박꼬박 됐는데 막상 보험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건 뭐 해당되지 않는다 네. 이래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이 금융 민원 감축을 올해 사실 특히 보험 쪽 분야의 민원 감축을 첫 번째 정책 과제로 삼아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보험 민원을 줄이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른바 블랙 컨슈머들의 등장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겁니다. 여기도 블랙 컨슈머가 있군요.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와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면서 네. 뭐 시쳇말로 좀 떼를 쓰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많아지면은 감독 당국으로부터 보험사로서는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냥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냥 쉽게 네. 말해서 돈으로 그냥 막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새나가는 돈이 연간 5천억 원. 사실은 줘야 될 돈을 안 주는 것도 아주 굉장히 못된 행태지만 안 줘도 돼야 될 거를 어떤 눈치보기나 감독 당국의 제재 두려움 때문에 지급하는 것 또한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행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왜냐하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낸 돈이 가지 말아야 될 블랙 컨슈머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만큼 이거는 보험사의 손해인 동시에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어떤 이 출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블랙 컨슈머한테 주는 돈은 잘 잡아야겠네요, 정말. 그럼요. 예. 네. 우리투자증권 세주인 농협 쪽 NH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오늘 결정이 되던가요? 예, 오늘 아마 지금 이사회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금융지주가 이따 오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지난주에도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금융지주 이사진에서 이걸 뭐 이제 좀 싸게 팔 경우에 이제 배임 문제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동을 건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지금 매물로 나온 게 우투증권에다가 우리아비바 생명보험,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이걸 묶어서 1+3로 이제 패키지로 파는 방식인데 이걸 뜯어서 판다, 뭐 패키지로 판다 말이 많았습니다만 일단 패키지로 파는 걸로 정리는 됐고요. 지금 세 군데가 냈는데 아마도 NH 쪽이 조금 유리하지 않나 지금 이제 그렇게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나 파인크레스트였던가요? 파인스트리트라는 펀드는 아마 조금 밀리는 걸로 소문이 나고 있는데 글쎄요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겠고 다만 지금 증권가에는 이 우투증권 말고도 굉장히 매물이 많습니다. 빅 매물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의도가 세일 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예컨대 뭐 현대그룹이 지금 현대증권을 매물로 내놨고요. 동양그룹 사태 터지면서 동양증권도 어차피 새 주인을 찾아야 될 거고 아직 매각 작업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우증권도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매물입니다. 이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증권사 한 서너 개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여기서 이 떨어진 응찰자들은 뭐 KB라든가 혹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번에 또 이 응찰할 기회가 있게 되지 않을까. 증권업계는 어쨌든 이 주인 바꾸는 큰 소용돌이가 지금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자산 5조 원 이상이 되는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끼리 꼬리를 물고 출자하는 신규 순환 출자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사품 사랑해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김윤경의 생생경제. 지분이 1%도 안 되는데 이 총수 일가가 그룹의 수십 개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순환출자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신규로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국정과제였는데 이게 경제민주화법의 핵심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제민주화법들은 거의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은 연내 입법이 가능해 보인다는 좀 희망 있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을 민주당의 김기식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예, 예. 이 개정안 내용을 청취자들께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1%도 안 되는 지분이 있는데 수십 개의 계열사들을 이제 황제처럼 지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순환 출자 때문에 가능하고요.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됐던 동양의 경우에는 17개의 순환 출자가 있어가지고요. 일부 계열사가 부실하니까 동양시멘트 등 우량 계열사들이 연달아서 부도가 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서는 기존 순환 출자도 해소하고 신규도 금지하자 이랬고 박근혜 대통령은 신규만 해소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민주당에서 일단 기존 순환 출자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양보를 하고 네. 어제는 이제 신규 순환 출자만 일부 제한된 범위의 예외를 두는 형태로 해서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법에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합의를 하신 데는 아무래도 좀 빨리 이거라도 통과시키자 이런 또 의지가 있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한다는 논의는 무성한데 네. 법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순환 출자를 안 했던 재벌들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빨리 신환 출자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보여서 네. 이 법이 더 지연되면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일단 기존 순환 출자 부분은 차후 논의하더라도 신규 네. 순환 출자라도 먼저 입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 민주당의 판단이 있어서 2단계 전략 차원에서 우선 저희가 대폭 양보하면서 이런 법이 입법화됐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갑게 봤어요. 그래서 이게 한 발 좀 물러선 듯 보이지만은 결국은 신규 순환 출자만이라도 지금 금지할 수 있는 그게 생겼기 때문인데 예외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예외도 많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예외를 몇 개 뒀는데요. 네. 기존의 순환 출자를 한 구조에서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 네. 그거는 이제 지분율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서로 그 과정에서 혹시 지분율 변동이 난다든지 또 부실 기업을 구조조정한 과정에서 대주주가 네. 책임을 지겠다고 자기 주식을 무상으로 출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외를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 1년 내지 3년 안에 다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네. 이 신규 순환 출자가 형성되거나 기존 순환 출자가 강화되더라도 그것이 지속될 수는 없도록 네. 그런 보완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신규 순환 출자처럼 되더라도 유예 기간이 지나면은 그것을 해소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담긴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떤 것은 6개월 안에 해소하도록 하고 네. 또 유상증자 과정에 생긴 문제는 1년 안에 해소하도록 하고 또 예. 기업이 부실화돼 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 망한 거죠. 망해 가지고 네. 워크아웃과 같은 어떤 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3년 안에 새로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거나 혹은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됐을 때는 3년 안에 해소하도록 해서 네. 어쨌든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신규 순환출자라도 네. 이게 지속될 수는 없도록 그렇게 예.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환 출자를 이용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안을 내놨잖아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안 되게 됐습니다.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예. 워낙 금호산업은 예. 그 순환출자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아무리 구조조정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가 없었던 데가 새롭게 순환출자를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금호의 경우에 이제 순환출자를 만들 수는 없도록 그렇게 네.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실한 기업은 그냥 구조조정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구조조정 과정에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 이유가 없고요.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걸 허용하게 되면 기껏 국민들이 부담을 지고 부실한 기업을 살려놨던 이 기존의 재벌 총수가 네. 다시 그 재벌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네. 이런 이제 그 소위 부담은 국민이 지고 이익은 재벌 총수가 갖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그것은 관철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되면 이걸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이제 유상증자 과정에서 예외를 두었기 때문에 만약에 의도적으로 계열사들을 실권시켜서 지분율을 네. 높이는 등의 편법이 가능합니다만 그것 역시조차도 저희가 이걸 예상하고 1년 안에 그것은 해소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할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악용의 소지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보완 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데 또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순환 출자라고 하면은 정말 이 총수 일가가 다 가지고 있게 되고 다 누리게 되고 또 이걸 경영 승계에 이용한 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에서 세 가지 정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일단 그 신규 순환 출자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순환 네. 출자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법적인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 기존 순환 출자도 해소할 수 있는 논의에 이제 근거가 생긴 셈이 되고요. 네. 또 사회적으로 보면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그래서 제2의 동양 사태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틀도 만들어졌고요. 당장의 지배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다시 그 자식들에게 네. 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순환 출자에서 지배력이 상속과 증여세 때문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줄어드는 것을 다시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은 저희가 다 막아놨기 때문에 네. 앞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서구의 보다 선진적인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촉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접적인 기대 효과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현대차그룹 뭐 이런 곳에 있어서는 지금 새로 경영 승계를 위한 순환 출자를 못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막을 수가 있게 되나요?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 네. 회장이 현재의 경영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자식들에게 승계될 때는 네. 상당히 그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고 그것을 순환 출자적 방식으로는 보완할 수 없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순환 출자를 법으로까지 이렇게 금지시킨 국가는 없다. 이런 반론도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그건 다른 얘기로 하면 네. 그 브리테니커의 재벌이라는 말이 고유명사로 번역된 게 아니고 고유명사로 네.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전 세계의 재벌이라는 구조도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독특하게 있는 이 재벌 구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독특한 입법 제도를 갖고 있는 건데요. 네. 전 세계에 이걸 금지하는 나라도 없지만 전 세계 우리나라 같은 재벌도 없거든요.
그런 우리나라 점에서 같은 이런 재벌이 입법이 필요한 것이죠. 예, 우리나라 같은 재벌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꼬리를 물듯이 계열사 간의 순환 출자를 해서 경영권을 뭐 장악을 한다든지 승계하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없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나요? 예, 전경련에서 외국의 사례를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네. 이제 몇 개 가져왔는데 그런 경우는 순환 네. 투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순환 투자의 마지막 고리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라는 게 대개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지배력을 갖는 지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이런 문화부활식 그 기업 경영을 순환 투자 구조로 이 비관련 다각화해서 만들어 놓은 기업 체제가 없고요. 대개 외국은 이런 대규모 기업 집단을 운영할 때는 지주회사 체제를 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벌 구조도 그런 선진국의 지주회사 체제와 같은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계 쪽에서는 앓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된 게 최근 들어서 네네. 뭐 통상임금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 부분 신규 순환 출자 금지도 그렇고 자신들에게는 좀 불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타를 맞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도 하고 특히나 이 신규 순환 출자 금지 때문에 외국계 투기 자본이 M&A를 시도를 한다. 적대적으로. 그럴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보완책을 요구를 하는데요. 네. 이것이야말로 순환 투자의 목적이 바로 재벌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의 단함 아닙니다. 네. 다시 말해서 기업이 무슨 생산이나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순환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만을 위해서 이 순환 투자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국회가 재벌 총수를 위해서 법을 보완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도 재벌 총수들의 지분은 2%가 안 됩니다. 기업의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을 잘해서 네. 방어를 해야지 이렇게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이런 순환 투자 구조를 통해서 소수 지분을 계열사 지분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하겠다.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실제적으로 또 외국인 지분 취득 같은 게 어렵게 하는 그런 규정들이 좀 있죠. 그런 거는 이제 그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요. 네. 그쪽에서 뭐 국가기관산업 등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예외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네. 다른 입법을 통해서 제한하고 있는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신규 순환 투자와 관련된 예외 조항을 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존 순환 출자라는 어떤 목표는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입법을 그 새누리당이 사실은 그 법안 상정 심의조차도 계속 회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의 뭐 전쟁 치르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법안 상정을 하고 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 순환 투자 그저 해소라고 하는 당초 입장을 후퇴해가면서까지 이번만큼은 꼭 입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겨우 저 민주당 입장의 관찰에 대해서 입법이 된 건데요. 네. 그러나 어쨌든 이 입법을 통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 출자는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새롭게는 못하게 하면서 기존 것은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잘못한 것을 계속 방치하는다 이런 의미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순환 투자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을 해소하는데 상당 기간 뭐 3년 내지 5년 기간의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저는 입법적 논의와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을 확실히 심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법으로 금지할 만큼 이제 순환 투자는 안 된다. 구시대적인 거고 안 된다. 이런 인식은 이제 확고해진 것이죠. 네, 올해 의원님 활동이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네. 동양 때도 그랬고 잘 봤었는데 올해 국정활동에서 성과라면 어떤 걸 드시고 또 아쉬웠던 점은 어떤 걸 드시겠어요? 뭐 입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 네. 아쉬움이 많지요. 요즘 이제 안녕들 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안녕하지 못한 서로의 삶들을 서로 확인하는 건데요. 더군다나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데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갖기보다는 이런 안녕들 하십니까가
화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됐을 때 과연 새 정부의 첫 해를 기억을 국민들이 어떻게 할까? 아마 네. 국정원 대선 개입 이것밖에 기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문제를 특검을 수용한다든지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올해 안에 털고 가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것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독성적 국정 운영 때문이지만 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는 사실 송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민생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네.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못한 것도 아쉽고 또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자칫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렇게 뜻있게 시도됐던 것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좀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의 김기식 의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IT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놓치면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IT 쪽의 이야기, IT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시는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님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인인증서 얘기 오늘 해주신다고요? 네네. 계속 이쪽 이야기인데 좀 쉽게 잘 풀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공인인증서가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잠깐 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걸 폐지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왠지 공인인증서 그러면은 내 걸 보호해 줄 수 있는 최후의 장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네.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국제 표준으로 쓰이고 있는 그 SSL이라고 하는 방식을 네. 씁니다. 그러니까 개인 키와 공개 키를 가지고 이제 그 비밀번호를 교환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보안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제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방식을 흉내내는 네. 그런 시스템일 뿐이고요. 지금 모바일 시대에는 그 PC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바일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흉내만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결국 그러니까 사실상 국제 표준을 요구되는 거를 이수를 못하는 거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가 어떤 안전한 연결을 위해서는 네. 보안 절차에 따라서 이제 안전한 접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웹 브라우저하고 네. 그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네. 그리고 인증기관 이 세 곳이 연동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고민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접속되는 방법이 다 확립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쓰이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는 똑같은 방식을 이런 웹 브라우저도 지금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네. 또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시켜서 결국 하는 일은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상당한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게 많이 듣기는 했는데 개인 키와 공개 키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비밀 문서를 보낼 때 암호화시켜서 보내면은 네. 그 암호를 푸는 방법도 전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안전 조치를 하더라도 분명히 스파이가 했다든지 네트워크에 배치당한다든지 그래서 그 암호를 푸는 방법을 전달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공개키, 개인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암호를 푸는 방법을 전달하지 않고도 암호화시켜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확립된 거죠. 이걸 자기가 이제 암호를 하는 키를 네. 개인키라고 부르고요. 예. 암호를 푸는 키를 공개키라고 부르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공개키는 상대방한테 전시켜서 그냥 암호를 푸는 데 쓸 수 있지만
개인키는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나만 암호화시킬 수 있으니까. 네. 또 풀기도 한데 복잡한 얘기니까 빼고요. 그러니까 나만 암호를 암호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아무한테도 이 개인키를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그 공인인증서 방식은 이 키를 파일 형태로 PC에 그냥 저장하게 하거든요. 개인 키를요. 예. 네. 그러니까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야 되는데 뭐 근처에 있는 어떤 뭐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네. 뭐 가족이나 뭐 심지어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그 PC에서 그 개인 키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안상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국제 표준은 그러면 어떤가요? 국제 표준은 그 개인 키라고 하는 게 그 사용자의 개인 키가 아니고 네. 그 인터넷 서비스하는 업체의 개인 키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업체가 암호화시켜서 내려주고 사용자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개 키를 가지고 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표준 방식은 개인 키를 자기 책임하에 인터넷 사이트가 관리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뭐 옥션이 개인 키가 노출됐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개선책이 나오고 개인 키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절차가 생기는데 우리나라 방식은 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개인 키를 가지고 있고 그게 안전한 보관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네. 국제 방식은 그걸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가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돼요. 근데 왜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외국 사례가요? 네.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런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어떤 그 권위적인 체계하고 네. 외국의 개인주의적인 체계가 이렇게 그 어떤 보안 방식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요. 네. 외국에서는 사용자 나는 내가 누군지 알지만 인터넷 사이트 너희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주체고요. 개인이 주체고 인터넷 사이트들이 사용자한테 자기 안전한 거를 보증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네. 한국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는 안전한 거라고 믿어야 되고 우리가 접속하는 개개인들이 내가 안전한 사용자입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공인인증서가 또 모바일 시대에 역행하는 시스템이라고 하신 거는 이게 네. PC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데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예.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네. 이제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심어가지고 쓰고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누군가 들고 갔어요. 네. 그러면은 공인인증서도 당연히 따라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게 어떤 보안을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스마트폰을 가져가 버리면은 네. 공인인증서도 당연히 가져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공인인증서의 비번만 안다면은 그걸 활용해서 어떤 거래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기기 그죠? 분실 자체가 모든 정보를 가져가게 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공인인증서가 보안을 해주는 게 아니고 네. 공인인증서를 쓸 때 그 내가 깔고 있는 비밀번호가 보안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 업체 쪽에서는 이제 그 소위 그 부인 방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그 어떤 거래를 했는데 인감 도장을 찍듯이 네.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이 거래를 했다는 걸 증명을 하면은 이 거래가 그 사용자가 나중에 나 이 거래 한 적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거는 철저하게 기업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개인이 그 거래에 대해서 사인을 해가지고 개인이 보관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거래를 은행 거래를 하면은 마지막에 공인인증서를 한 번 더 비번을 네. 치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거래에 대한 전자서명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전자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보내고 받은 이 행위를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한 것을 은행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군요. 예, 이거는 마치 그 24시 마트에 가서 네. 그 물건 살 때마다 내 인감 증명서를 하나씩 제출해라 하라 이런 네.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공인인증서를 그러면 폐지를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많이 있는데 예. 실제로 이걸 폐지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대안을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뭐 그 안전한 접속, 네. 안전한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 표준이 확립돼 있고 네. 잘 쓰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표준으로 하겠다라고만 선언하면 끝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거래에 대한 증명, 그 안전한 거래였다라고 이 본인이 거래한 게 맞다라고 하는 네. 인감 증명서 제출하는 것은 이게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저기 사용자를 위한 게 아니고 네. 은행이나 이런 데서 책임 회피를 위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이 책임을 지고 네. 이 어떤 거래에 대해서 이게 안전한 것인가를 그 위험 관리를 해야 돼요. 네. 저번 주에 페이팔 말씀드렸듯이 예. 어떤 거래라고 하는 것이 안전한지 안 한지 이걸 해줘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 업체가 네. 인터넷 사이트가 은행이 예. 그걸 판단을 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런 공인인증서를 위해서 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시켜가지고 예. 사용자들이 할 때마다 막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예. 그 전체적으로 국가 비용으로 따지면은 그런 기업들이 자기 책임하에 했다가 보안 사고가 생겼을 때 내는 비용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전체에 우리나라 공인인증 시스템이 그 어떤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업체가 개인에게 이런 걸 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야지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였습니다.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